남편이 아침까지 회사에서 야근한다고 했지만 그의 GPS는 LCT 호텔에 멈춰 있었다. 그는 나를 기다리지 말고 자라고 말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그를 따라가 303호 문을 두드렸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은 어느 지역에서 오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특급 호텔 3층 복도는 매우 고요하고 차가웠다. 마치 그곳에 에어컨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피를 얼리기 위해 일부러 설정된 것 같았다. 두꺼운 암적색 카펫이 지우의 발소리를 흡수했지만 그녀의 가슴 속 울림은 막을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너무나 빠르게 뛰었고 고통스러운 리듬으로 갈비뼈를 두드렸다. 지우는 복도 모퉁이에 얼어붙은 채 서서 그녀가 서 있는 곳에서 불과 10걸음 떨어진 303호 방문을 노려보았다. 그녀는 주먹이 하얗게 변할 때까지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 얇은 기기가 방금 그녀의 손에서 길게 진동했다. 어두운 화면에 태호 씨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숨을 쉬어 지우 떨리는 손으로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의 녹색 버튼을 밀어 통화했고 최대한 정상적으로 들리도록 목소리를 다듬으며 귀에 갖다 댔다. 그녀는 거실에 얌전히 앉아있는 순종적인 아내처럼 들려야 했다. 남편이 바람 피우는 호텔방 앞에 서 있는 아내가 아니라 여보, 지우는 부드럽게 인사했다. 그녀는 터져 나오려는 흐느낌을 참으며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태호의 중저음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예전에는 지우에게 항상 안정감을 주던 목소리였지만 이제는 너무나 낯설고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숨길 수 없는 퉁명스러운 억양이 있었다. 여보, 아직 안 잤어? 태호가 물었다. 걱정하는 기색은 없었다. 짜증스러운 기색만 있을 뿐이었다. 내가 아까 저녁에 말했잖아. 나 기다리지 말고 자라고. 회사 일이 미친 듯이 많아. 클라이언트가 오늘 밤 당장 큰 프로젝트 제안서 수정을 요구했어. 아침까지 야근해야 해. 지우는 눈을 감았다. 그 거짓말이 남편의 입에서 너무나 매끄럽게 흘러나왔다. 망설임이나 주저함도 없었다. 마치 거짓말이 5년 동안 그녀와 결혼한 이 남자에게 두 번째 천성이 된 것처럼. 아, 그렇군요, 여보. 지우는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303호 문을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문 아래 틈으로 밝게 켜진 불빛이 새어나왔다. 저녁은 먹었어요? 배달 앱으로 회사에 음식이라도 시켜줄까요? 아니, 됐어. 태호가 급히 거절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다. 그러고는 자신의 반응이 과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 헛기침을 했다. 내 말은 회사 사람들이 이미 음식을 시켰어. 같이 먹었어. 그냥 자. 계속 전화하지 마. 나 지금 너무 집중하고 있어. 계속 내 전화 받으면 내 집중력 흐트러져. 일이 언제 끝나겠어? 따뜻한 눈물이 지우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호텔의 차가운 공기와 대조되었다. 남편이 얼마나 대단한 연기를 하고 있는가. 만약 지우가 남편이 깜빡하고 집에 있는 노트북에서 로그아웃하지 않은 태호의 이메일 계정 위치 추적 기능을 켜지 않았다면 오늘 밤 지우는 남편의 일에 방해가 되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잠자리에 들었을 것이다. 미안해요, 여보. 당신 식사 거를까봐 걱정돼서 그랬어요. 지우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미세하게 떨렸지만 태호의 귀에는 졸음으로 인한 진동처럼 들렸을 것이다. 그래, 이제 끊을게. 현관문 잠그는 거 잊지 말고. 전화 연결이 일방적으로 끊겼다. 지우의 휴대폰 화면은 다시 어두워졌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렸다. 다시 침묵이 복도를 감쌌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욱 소름 끼쳤다. 태호는 자신이 집에서 멍청한 아내와의 통화를 막 끊었다고 생각했다. 태호는 자신이 303호라는 요새 안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지우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충분했다. 그녀는 태호의 위치가 이 호텔에 멈춰 있는 것을 보고 오늘 오후 내내 충분히 울었다. 지금은 울 시간이 아니었다.
지금은 증명할 시간이었다. 지우는 앞으로 나아갔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녀의 발은 납덩이를 단 것처럼 무거웠다. 하지만 분노는 그녀에게 이상한 힘을 주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했다. 지난주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에서 얼핏 보았던 다정한 문자들, 정비소 기술자라는 이름의 연락처에서 온 역겨운 메시지들. 그 내용은 자동차와는 거리가 멀었고 그리움과 만남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는 303호 문 앞에 도착했다. 짙은 갈색의 나무 문은 단단해 보였고 그 뒤에 숨겨진 큰 죄악을 감추고 있었다. 지우는 안에서 희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웃음소리, 남편의 웃음소리, 그들의 집에서 오랫동안 사라졌던 웃음소리. 이제 태호가 다른 여자에게 주고 있는 웃음소리. 지우의 피가 끓었다. 그녀는 잠시 머리카락을 정돈하고 답답한 폐를 채우기 위해 길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녹화 모드를 활성화하고 카메라 렌즈가 밖으로 나오도록 셔츠 앞주머니에 끼워 넣었다. 그녀는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태호가 평소처럼 다시 부인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우의 오른손이 들려 공중에서 주먹을 쥐었다. 똑똑똑, 3번의 단호한 노크. 망설이는 노크가 아니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즉시 멈췄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고는 문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무겁고 익숙한 발소리였다. 룸서비스인가요? 문 뒤에서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약간 둔탁하게. 그의 목소리는 여유롭고 심지어 약간 익살스러웠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문에 있는 구멍을 똑바로 쳐다보며 곧게 서 있었다. 비록 그녀가 태호가 볼 수 있는 시야를 피하기 위해 약간 비껴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말이다. 전자 잠금 장치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찰칵 문고리가 아래로 움직였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틈이 점점 넓어졌다. 방 안의 밝은 빛이 밖으로 새어나와 잠시 지우의 눈을 멀게 했다. 그리고 그곳에 그가 서 있었다. 태호는 문턱에 서서 반바지와 얇은 티셔츠만 입은 채 호텔 직원을 맞이할 준비가 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마치 몸에서 피가 모두 빠져나간 것처럼 핏기 없는 얼굴로 바뀌었다. 그의 눈은 크게 벌어졌고 입은 열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다. 지우는 소리치지도 욕설을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남편을 뼈를 찌르는 듯한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태호의 등 뒤에서 한 여자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여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산발적인 머리를 한 젊은 여자가 잠옷 대신 태호의 큰 비즈니스 셔츠를 입고 나타났다. 그 여자는 태호의 어깨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고 그곳에 지우가 서 있는 것을 보자 목구멍에서 작은 비명이 멈췄다. 시간은 303호 문턱에서 멈춘 듯했다. 순간순간이 상처 입은 피부 위에 산성 물방울처럼 고통스럽게 기어갔다. 지우 앞에서 태호는 뻣뻣하게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밝고 웃음 가득했던 그의 얼굴은 이제 비참한 공포의 가면으로 변했다. 그의 입은 산소가 부족한 물고기처럼 열렸다 닫혔지만 목구멍에서 단 한마디도 빠져나오지 못했다. 태호 뒤에 있던 헤리세라의 한국 이름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는 지우를 알아보았다. 물론 그녀는 지우를 알아보았다. 그들의 가족 사진이 태호의 책상 위에 크게 전시되어 있었고 그곳은 해리가 보고를 하거나 상사를 유혹하기 위해 자주 서 있던 곳이었다. 어색하고 떨리는 움직임으로 해리는 자신이 입고 있는 남자의 셔츠깃을 단단히 여미며 노출된 목을 가리려고 애썼다. 마치 그 얇은 천이 그들이 저지른 죄를 숨길 수 있는 것처럼. 지우. 마침내 태호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터져 나왔다.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그 질문은 지우의 귀에 너무나 멍청하게 들렸다. 왜 그녀가 여기에 있냐고? 지우는 웃고 싶었고
소리치고 싶었으며 남편의 얼굴을 빨갛게 될 때까지 때리고 싶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몸은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 움직이지 않았다. 너무나 큰 분노가 오히려 그녀를 진정시켰다. 치명적인 평온함이었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셔츠 주머니에 있는 카메라 렌즈가 모든 것을 기록하도록 꼿꼿이 서 있었다. 태호의 관자놀이를 적시기 시작하는 식은땀을 기록하고 그들 뒤에 있는 협탁 위의 내용물이 절반만 남은 와인병을 기록하고 시트가 헝클어진 호텔 침대를 기록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은은한 승리의 기운을 발산하는 해리의 얼굴을 기록했다. 남의 남편의 마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여자의 기운이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태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이 지우의 어깨를 잡으려고 뻗어왔다. 이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그냥 발표 자료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 해리가 커피를 쏟아서 그래서 내 셔츠를 입은 거야. 맹세, 여보. 그 거짓말이 또다시 흘러나왔다.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우스꽝스러웠다. 지우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동작으로 태호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는 남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평소에는 사랑과 순종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눈빛은 이제 텅 비어 있었고 얼음처럼 차가웠다. 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퇴근한 태호를 맞이할 때 주던 달콤한 미소가 아니라 경멸로 가득 찬 비웃음이었다. 그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고 해리가 입고 있는 셔츠 주머니에 아직 달려있는 태호의 명찰을 바라보았다가 다시 태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침묵의 행동이 천마디 욕설보다 더 큰 충격을 주었다. 태호는 얼어붙었고 그의 용기는 순식간에 줄어들었다. 그는 순종적이고 순진한 지우를 상대하는데 익숙했다. 그는 이런 지우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버려야 할 쓰레기인 양 자신을 바라보는 지우를 말이다. 예고 없이 지우는 발 뒤꿈치를 돌렸다. 그녀는 그 역겨운 광경에 등을 돌렸다. 지우, 기다려. 가지 마. 태호가 당황하며 소리쳤다. 그는 반바지만 입은 채 호텔방을 뛰쳐나가 그녀를 쫓으려 했다. 지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발소리는 복도 카펫을 단호하게 울렸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곧장 걸어갔고 뒤에서 태호의 발소리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태호는 반쯤 벌거벗은 채 로비까지 그녀를 쫓아올 용기가 없었을 것이다. 태호가 그동안 쌓아온 예의 바른 젊은 전문가로서의 명성은 호텔 복도에서 소동을 일으키며 망가지기에는 너무나 소중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태호의 발걸음은 자신의 방 문턱에서 멈췄다. 지우, 내 말 좀 들어봐. 집에 가서 잘 얘기하자. 태호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그 고요한 복도에 울려 퍼졌고 필사적이면서도 그가 평소에 사용하던 명령조의 억양이 담겨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지우는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이제 심하게 떨리기 시작하는 손가락으로 지게 그런 버튼을 눌렀다. 철문이 천천히 닫히는 순간 그녀는 멀리서 좌절감에 머리를 감싸 쥐고 서 있는 태호와 문틈으로 걱정스러운 얼굴로 훔쳐보는 해리를 볼 수 있었다. 문이 닫혔다. 침묵.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하자 지우의 방어벽이 무너졌다. 그녀의 다리는 순식간에 풀렸다. 그녀는 주저앉아 차가운 엘리베이터 벽에 기대었고 극심한 고통에 가슴을 움켜쥐었다. 산소가 그 철 상자에서 사라진 듯했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참았던 눈물이 이제 소리 없이 뺨을 적시며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흐느낌 없이 울었다. 그녀의 입은 크게 벌어졌고 영혼을 찢는 고통을 소리 없이 비명질렀다. 그 방 안에 태호와 해리의 모습이 깨진 카세트 테이프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들의 옷차림, 희미하게 맡았던 향수 냄새, 그들의 당황한 눈빛,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 그녀가 그동안 외면했던 불길한 예감, 악마의 속삭임으로 여겼던 의혹이 발가벗겨진 진실이었다. 띵!
엘리베이터 문이 1층에서 열렸다. 지우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길게 숨을 들이마시며 다시 무표정한 가면을 썼다. 그녀는 눈이 부어오른 자신을 쳐다보는 야간 프런트 직원의 의아한 시선을 무시하고 조용한 호텔 로비를 빠르게 가로질렀다. 어두운 구석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 도착해서도 지우는 바로 시동을 걸지 않았다. 그녀는 셔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동영상 녹화를 멈출 때 그녀의 손은 심하게 떨렸다. 길이는 3분 12초. 그녀는 비디오를 다시 재생했다. 화질은 선명했다. 테오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해리의 얼굴도 선명하게 보였다. 303호라는 방 번호도 선명하게 보였다. 문자 알림음이 차 안의 정적을 깼다. 휴대폰 화면이 밝게 켜졌다. 테오 씨의 이름이 떠 있었다. 지우는 그 메시지를 열었다. 그 내용을 읽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아프게 찌릿했다. 진심 어린 사과도 죄의 고백도 아니었다. 그 메시지는 오히려 지우의 피를 머리끝까지 끓게 만드는 문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남은 사랑의 감정을 제로 만들어 버리는 문장이었다. 태호 씨, 여보, 유치하게 굴지 마. 지금 당장 집에 와. 감히 엄마나 누구에게도 이 얘기 꺼내지 마. 당신이 오해한 거고 나는 당신의 무례한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집에 가서 해결하자. 지우는 맹렬한 눈빛으로 휴대폰 화면을 노려보았다. 오해, 무례. 현장에서 딱 걸렸는데도 남편은 감히 협박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다. 지우는 휴대폰을 옆 좌석에 던졌다. 그녀는 너클이 하얗게 변할 때까지 운전대를 꽉 쥐었다. 슬픔은 서서히 증발하고 그 자리를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가 채웠다. 파괴하려는 결심. 그녀는 차 시동을 걸었다. 엔진의 굉음이 밤의 정적을 갈랐다. 지우는 부모님 댁으로 가서 하소연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다. 그녀는 그들의 집으로 갈 것이다. 그곳에서 태호를 기다릴 것이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태호는 자신이 상대하는 적이 더 이상 그가 알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 거실 벽시계는 새벽 3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시계 소리는 지우의 귀에 너무나 크게 들렸고 뒤뜰의 귀뚜라미 소리와 섞였다. 지우는 2시간 전에 이미 식어버린 차 한 잔과 함께 식탁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메인 조명을 일부러 껐고 방구석의 장식 조명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만 남아 섬뜩한 긴 그림자를 만들었다. 차 엔진 소리가 조용히 차고로 들어섰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잠시 앞 창문을 통과하며 지우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다가 꺼졌다. 태호가 돌아왔다. 지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꼿꼿이 앉아 있었고 두 손은 차가운 나무 식탁 위에 올려진 채 서로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태호가 앞문을 열고 다시 잠그는 소리를 들었다. 무거운 발소리가 집으로 들어섰다. 그 남자는 어둠 속에 앉아있는 아내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식당 입구에서 잠시 멈췄다. 아직 안 잤어? 태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 없이 무미건조했다. 그는 가까이 걸어와 작업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세상에서 가장 피곤한 사람인 양 거친 동작으로 넥타이를 풀었다. 지우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태호는 이미 옷을 갈아입었다. 호텔에서 해리가 입고 있던 작업 셔츠는 사라졌다. 그는 이제 트렁크에 여분으로 항상 보관하던 편안한 폴로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약간 젖어 있었고 그가 지우 옆을 지나갈 때 특유의 호텔 비누 냄새가 강하게 풍겼다. 그는 이미 샤워를 했다. 그는 다른 여자의 흔적을 몸에서 깨끗이 지웠다. 당신의 설명이 필요해요, 여보. 지우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태호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이 드라마에 얼마나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꾸며낸 한숨이었다. 그는 지우 건너편 의자를 끌어당겨 다리를 벌리고 앉아 위협적인 날카로운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무슨 설명이 또 필요해, 지우. 당신이 방금 본 건 그저 오해야. 태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당신도 알잖아.
발리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가 내 커리어에 얼마나 중요한지. 혜리는 프로젝트 리더의 보조야. 우리가 예산 수정하고 있을 때 실수로 그녀가 뜨거운 커피를 옷에 쏟았어. 그녀는 갈아입을 옷이 없었고 나는 그녀가 젖고 끈적한 옷을 입고 회의에 참석하게 둘 수 없었어. 내가 가진 건 그 셔츠뿐이라 빌려준 거야. 이건 인간적인 행동이었어. 여보, 불륜이 아니라고.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렸다. 그 이야기는 너무나 깔끔하고 일반적인 사람이 들으면 매우 설득력이 있었다. 그러나 그 둘의 눈빛을 직접 본 아내에게는 너무나 우스꽝스러웠다. 호텔방에서 그것도 한밤중에 둘이서만 있었다고요? 지우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왜 로비가 아니었죠? 왜 하필 방이어야 했나요? 로비는 시끄러워. 우리는 집중해야 했어. 태호가 지우의 말을 빠르게 잘라내며 소리쳤다. 그리고 방말인데 그 방은 팀원들이 잠시 머무르기 위해 회사에서 임대한 방이야. 나만 있었던 게 아니야. 당신이 왔을 때 다른 직원들이 밖에 음식 사러 나가고 없었을 뿐이야. 당신은 당신의 더러운 생각으로 잘못된 시간에 와서 싸구려 드라마를 연출한 거라고. 태호는 일어나 식탁 주위를 돌기 시작했다. 먹이를 맴도는 포식자처럼 왔다 갔다 했다. 그는 피해자로서의 역할을 시작했다. 나는 당신에게 정말 실망했어. 지우, 정말로 실망했어. 태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 나는 당신과 아이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아침까지 뼈 빠지게 일했어. 회사 목표 때문에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 그런데 당신의 보답은 뭐야? 당신은 나를 미행했어. 당신은 나를 의심했어. 당신은 남편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았어. 그 말들은 독사의 독처럼 흘러나와 논리를 마비시켰다. 태호는 지우가 반박할 틈을 주지 않았다. 그는 계속 공격했고 사실을 왜곡하여 지우가 자신의 제정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정말 다른 직원이 있었나? 정말 옷만 갈아입은 것뿐이었을까? 당신이 내 휴대폰을 해킹했지. 태호가 갑자기 지우의 얼굴을 가리키며 비난했다. GPS 추적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 호텔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 그건 범죄야, 지우. 그건 미친 짓이야. 당신은 병들었어. 나에 대한 당신의 집착은 건강하지 않아. 이 정도라면 정신과 의사의 도움이 필요해. 지우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극도의 좌절감 때문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에 있는 동영상 녹화본을 내밀어 그독기 어린 남편의 입을 막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의 본능이 그녀를 말렸다. 지금 태호가 공격 모드일 때 그 비장의 카드를 꺼낸다면 남편은 분명 휴대폰을 빼앗아 부숴버릴 것이다. 지우는 태호가 궁지에 몰리면 얼마나 감정적으로 변하는지 알고 있었다. 당신은 아까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지우는 태호의 비난을 무시하며 말했다. 당신들은 웃고 있었어요. 그건 일 때문에 머리 아픈 사람이 짓는 웃음이 아니었어요. 태호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오, 그럼 이제 남편은 웃으면 안 돼. 아내가 만족할 때까지 찡그린 얼굴로 있어야 해. 당신의 논리가 어디 갔어? 지우? 태호는 가까이 다가와 지우의 의자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그는 전술을 바꿨다. 그의 얼굴은 부드러워졌고 그의 손은 지우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그 접촉은 지우를 역겨움에 소름 돋게 했지만 그녀는 내버려 두었다. 들어봐, 여보. 태호의 목소리는 낮아졌고 조종하려는 의도로 설득하는 듯 들렸다. 해리는 괜찮은 동료야. 그녀는 내 업무 스트레스를 이해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약간의 농담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그녀 때문에 질투심에 눈이 멀지 마. 그녀는 커리어 우먼이고 교육받았고 눈이 높아. 감히 남의 남편에게 흑심을 품을 리 없어. 경쟁심을 느끼면서 당신 자신을 낮추지 마. 그 문장은 부드러웠지만 모욕적이었다. 태호는 간접적으로 전업주부인 지우가 해리와는 수준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었다. 태호는 일어나 지우의 머리 정수리에 짧게 입맞췄다. 유다의 입맞춤. 됐어. 나 너무 피곤해. 내일 아침에 또 발표해야 해.
어젯밤 일은 없었던 일로 해. 부정적인 생각은 다 지워버려. 그리고 혹시라도 아까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었다면 지금 당장 지워. 헛소문을 퍼뜨려서 우리 가족 망신시키지 마. 태호는 다시 돌아보지 않고 안방으로 향했고 지우를 어두운 식당에 홀로 남겨두었다. 지우는 방문 뒤로 사라지는 남편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슴은 너무나 답답했다. 태호의 설명은 허점투성이었고 거짓말로 가득 차 있었다. 음식을 사러 나갔던 다른 직원, 문 앞에 다른 신발은 없었다. 커피를 쏟았다. 해리가 입었던 셔츠에는 얼룩 하나 없었다. 태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태호는 자신이 지우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침묵시키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지우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갤러리를 열고 3분짜리 동영상 썸네일을 응시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잠시 삭제 아이콘 위를 맴돌았다. 조용하고 평온하며 행복한 척하는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너무나 컸다. 하지만 태호의 등 뒤에서 비웃는 듯했던 해리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아니, 지우는 그것을 지우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손가락은 능숙하게 업로드 버튼을 눌렀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 올리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 성급한 행동이었다. 그녀는 태호조차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비밀. 클라우드 저장소에 비디오를 업로드했다. 업로드가 막 완료되었을 때 지우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문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 지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누가 새벽 4시에 문자를 보내는가? 태호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 메시지는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것이었다. 프로필 사진은 없었다. 낯선 번호였다. 안녕하세요. 예쁜 지우 씨. 아쉽게도 만남이 짧았네요. 태호 씨 혼내지 말아주세요. 저랑 일하느라 정말 피곤해요. 아,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문을 좀 예의 바르게 두드려 주세요. 깜짝 놀라게 하지 마시고요. 지우의 피가 끓었다. 그 메시지는 윙크하는 웃는 얼굴 이모티콘으로 끝났다. 해리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 여자는 공개적으로 그녀에게 도전하고 있었다. 지우는 맹렬한 눈빛으로 휴대폰 화면을 노려보았다. 해리의 메시지는 불타오르는 그녀의 심장에 부어진 휘발유와 같았다. 그 여자는 그녀의 남편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자존심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고 있었다. 해리가 감히 그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은 한 가지를 확실히 보여주었다. 해리가 우세하다는 것. 그녀는 태호로부터 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꼈고 그것이 그녀를 약하다고 생각하는 정식 아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었다. 지우는 그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한마디 분노가 나중에 해리와 태호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추가 증거로 화면을 캡처한 후 그 번호를 차단했다. 해가 뜨기 시작했고 주황색 빛이 식당 커튼 틈새로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다. 지우는 계속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늘은 수요일이었다. 평소처럼 그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7살짜리 외아들 민호의 학교 교복을 준비하고 그들의 세상이 괜찮은 척해야 했다. 지우는 일어섰다. 그녀는 쑤시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는 계란을 깨고 양파를 썰고 가스레인지를 켰다. 뜨거운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가 오늘 아침 그녀의 귀에는 낯설게 들렸다. 평소에는 작은 콧노래를 부르며 요리했고 남편과 아들의 맛있게 먹는 얼굴을 상상했다. 하지만 오늘은 그녀의 모든 손놀림이 영혼 없이 봉사하도록 프로그래밍된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느껴졌다. 아침 6시 태호가 안방에서 나왔다. 그는 깔끔한 짙은 파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상쾌해 보였고 마치 어젯밤의 드라마와 새벽 귀가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는 식탁에 앉아 태블릿으로 디지털 신문을 펼치면서 작은 휘파람까지 불었다. 또 볶음밥이야, 여보. 지우가 그의 앞에 접시를 놓았을 때 그의 가벼운 논평이었다. 가끔은 샌드위치도 만들어줘.
밥은 지겨워. 지우는 숨을 참았다. 이 남자가 얼마나 쉽게 역할을 바꾸는가. 당황한 남편에서 조종하는 남편으로, 그리고 이제는 까다로운 남편으로 모든 것이 몇 시간 만에 일어났다. 네, 여보, 미안해요. 빵 재료가 떨어졌어요. 지우는 짧게 대답했다. 그녀는 감히 태호의 눈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눈빛이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성하게 자라는 증오를 새어나가게 할까봐 두려웠다. 민호가 비뚤어진 빨간 초등학교 넥타이를 메고 방에서 뛰어나왔다. 좋은 아침이에요. 아빠, 좋은 아침이에요. 엄마, 그는 명랑하게 외쳤다. 그 아이는 즉시 태호의 다리를 껴안았다. 좋은 아침이다. 아빠의 영웅. 태호는 민호를 무릎에 앉히고 애정을 담아 아들의 뺨에 입 맞췄다. 그 광경은 지우의 명치 끝을 아프게 했다. 태호는 좋은 아버지였다. 적어도 민호의 눈에는 어떻게 이 다정한 아버지와 어젯밤 호텔방에서 다른 여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 그 남자가 같은 사람일 수 있단 말인가. 지우는 얼굴을 돌려 차를 젓는데 몰두했다. 그녀는 이 행복한 가족 연극을 볼 수 없었다. 아, 맞다, 여보. 태호가 볶음밥을 씹으며 말했다. 오늘 낮에는 나한테 연락이 안 될 거야. 11시부터 저녁까지 이사회 회의가 꽉 차 있어. 휴대폰은 분명히 꺼놓을 거야. 그러니까 전화하지 마.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여보. 지우는 이사회 회의가 보통 월요일에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설령 갑작스러운 회의가 있더라도 태호는 절대 휴대폰을 끄지 않고 무음으로만 해놓았다. 이 변명은 너무나 진부했다. 이사회 회의는 해리를 만나기 위한 새로운 코드명일 뿐이었다. 태호와 민호가 떠난 후, 태호가 민호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출근한 후 집은 다시 고요해졌다. 숨막히는 고요함이었다. 지우는 자신의 집벽이 자신을 압박하는 것처럼 느꼈다. 그녀는 확신이 필요했다. 짧은 동영상과 도발적인 메시지를 넘어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증거가 필요했다. 지우는 안방으로 들어섰다. 태호의 향수 냄새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희미하게 낯선 냄새와 섞여 있었다. 호텔 복도에서 맡았던 그 여자의 향수 냄새와 같은 냄새였다. 지우는 태호의 옷장을 열었다. 그녀는 태호가 방금 세탁 바구니에 던져 넣은 정장 주머니를 뒤졌다. 비어 있었다. 그녀는 방 구석에 있는 태호의 작업 책상으로 옮겨갔다. 서랍은 잠겨 있었다. 물론이었다. 3개월 전부터 태호는 회사 기밀 문서 때문이라는 이유로 항상 서랍을 잠가두었다. 예전에는 지우는 믿었다. 이제 그녀는 그 안에 숨겨진 썩은 시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지우는 무언가를 기억해냈다. 예비 열쇠. 태호는 예전에 망가진 손목시계 상자 안에 예비 열쇠를 숨겼는데 그 상자는 옷장 가장 윗칸에 있었다. 지우는 작은 의자에 올라가 먼지 쌓인 옷장 위를 더듬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검은 벨벳 상자에 닿았다. 상자를 열 때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빙고. 작은 은색 열쇠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시계 쿠션 뒤에 끼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지우는 태호의 작업 책상 서랍을 열었다. 첫눈에는 내용물이 평범해 보였다. 프로젝트 서류 더미, 몇 개의 파일철, 그리고 필기구. 하지만 지우는 멍청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장 아래에 있는 서류 더미를 들어 올렸다. 그곳에서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다. 다정한 사진도 연애 편지도 아니었다. 그녀와 민호의 미래에 훨씬 더 끔찍한 무언가였다. 법무사라고 적힌 빨간 파일철. 그 안에는 이 집의 등기부 등본 사본이 들어 있었다. 지우의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집으로, 결혼 후 신뢰의 표시로 그들 둘의 이름으로 명의가 변경된 것이었다. 그 등본 옆에는 그 등본을 담보로 한 차용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 가치는 15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자금 인출 날짜는 2주 전이었다. 지우는 비명을 참으며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썼을까? 태호의 사업은 잘 되고 있었고
급한 필요도 없었다. 지우의 눈은 다음 장으로 향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브로슈어. 그 브로슈어에는 파란 잉크로 태호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12비호, 계약금 완납, 잔금은 단기적 이체로. 그리고 그 브로슈어 아래에는 아파트 개발사인 그리아 센토사, 아바디 주식회사로의 은행 이체 증명서 영수증이 끼워져 있었다. 송금인은 브라만티오 테오의 한국어 이름으로 가정 테오. 금액은 3억 원, 계약금. 주문서에 기재된 아파트 구매자 이름은 안헤리. 지우의 세상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방천장이 무너져 그녀를 덮치는 듯 했다. 태호는 그녀의 사랑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것을 강탈하고 있었다. 이 집, 지우의 부모님이 물려주신 민호가 자란 유일한 보금자리가 해리의 궁전을 사주기 위해 비밀리에 담보로 잡혀 있었다. 지우는 그 저주받은 책상 옆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의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다. 남은 것은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기어오르는 차가움 뿐이었다. 금이 갔던 그녀의 심장은 이제 산산조각이나 먼지가 되었다. 바람맞은 고통은 쓰라렸지만 재정적으로 배신당하고 아들의 미래가 위험에 처했다는 고통은 치명적이었다. 태호는 더 이상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다. 태호는 실제 적이었다. 한 지붕 아래 살고 한 침대에서 자고 한 식탁에서 식사하는 적이었다. 그 고통스러운 정적 속에서 지우 안에 새로운 인식이 천천히 떠올랐다. 그녀가 계속 울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태호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이 집은 압류될 것이다. 민호는 버려질 것이다. 해리는 지우 아버지의 유산으로 산 자신의 새 아파트에서 웃을 것이다. 지우는 얼굴을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부어 있었지만 그 시선은 날카롭고 강렬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떨림 없이 모든 문서를 하나씩 사진 찍었다. 더 이상 떨림도 망설임도 없었다. 불장난을 하고 싶어. 여보, 지우가 텅 빈 방에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좋아. 나는 당신이 제가 될 때까지 타버리도록 만들 거야. 지우는 다시 서랍을 원래대로 정리하고 잠근 다음 예비 열쇠를 원래 숨겨둔 곳에 돌려놓았다. 그녀는 화장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의 여자는 헝클어져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자신의 보금자리를 침범당한 어머니의 불꽃이었다. 오늘 지우는 집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녀에게는 새로운 목적지가 있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구인 박상호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지우가 박 변호사의 사무실로 들어서자마자 오래된 종이와 나무 광택제의 특유의 냄새가 그녀의 코를 반겼다. 5년 전 그녀가 아버지와 함께 유언장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 왔을 때부터 그 방은 변하지 않았다. 천장까지 솟아있는 책장들은 인간의 분쟁 사례들을 말없이 증언하는 듯한 두꺼운 법전들로 가득 차 있었다. 완전히 흰머리를 한 중년 남성인 박 변호사는 지우가 방금 인쇄한 문서 사진들을 코에 걸친 안경 너머로 바라보았다. 그의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다. 그는 천천히 안경을 벗고 콧등을 꾹 눌렀다. 지우의 속을 불편하게 만드는 몸짓이었다. 그것은 좋은 소식의 몸짓이 아니었다. 이건 복잡해요, 지우 씨.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고통스러운 침묵을 깼다. 매우 복잡합니다. 지우는 무릎 위에 핸드백을 꽉 쥐었다. 그 집은 아버지 유산이에요, 변호사님. 결혼 후 저희 둘의 이름으로 명의가 변경된 건 맞아요. 하지만 원래는 아버지 것이었잖아요. 태호 씨가 어떻게 공증인 앞에서 제 서명 없이 그걸 담보로 잡을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등기부 등본이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는 당신의 서명을 위조했거나 박 변호사는 복사된 종이 중 하나를 가리켰다. 당신이 자신도 모르게 서명했을 수 있는 위임장을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태호 씨가 다른 서류 더미 사이에 끼워
당신에게 서명하라고 내밀었던 서류들을 기억하나요? 아마 세금이나 보험을 처리할 때였을 겁니다. 지우는 침묵했다. 그녀의 기억이 되감겼다. 태호는 종종 서류 더미를 집에 가져왔다. 그냥 일반적인 행정 서류야. 여보, 여기, 그리고 여기에 서명해. 지우는 항상 순종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그녀의 보호자이지 밤에 몰래 숨어드는 도둑이 아니라고 믿었다. 그녀의 어리석음이 그녀의 얼굴을 때리는 듯했다. 이 빚이요? 박 변호사가 차용증을 두드렸다. 이건 담보권을 설정한 대출입니다. 태호 씨가 갚지 못하면 은행이나 채권자는 집을 압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감정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이 빚은 결혼 기간 동안 발생했기 때문에 공동부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남편의 빚을 함께 짊어지고 이 결혼에서 가난한 미망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지우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슬픔 때문이 아니라 소름 끼치는 공포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과 민호가 집에서 쫓겨나 길거리를 헤매는 모습을 상상했다. 반면에 태호와 혜리는 그들의 새 아파트에서 삶을 즐기고 있을 것이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지우가 절망적으로 물었다. 박 변호사는 몸을 숙여 전쟁을 지시하는 장군처럼 지우를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당신은 버텨야 합니다. 지금은 대면하지 마세요. 그에게 당신이 이등본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대출금이 가족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박 변호사는 아파트 이체 증명서를 역겹다는 듯이 흘끗 보았다. 제3자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수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버텨라요. 지우는 나지막이 되물었다. 저의 자존심을 짓밟은 남자 앞에서 멍청한 척하라는 말씀이세요. 네, 아들을 위해서 최고의 여배우가 되세요. 박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세요. 그가 방심하게 하세요. 그의 불륜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모으세요. 대화를 녹음하고 그의 계좌 접근 방법을 알아보세요. 증거가 준비되는 즉시 우리는 민사 및 형사상으로 반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법률적 하자나 결혼 생활 내 횡령을 이유로 그 차용증을 무효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당신은 고통을 고스란히 삼켜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 같았다. 흐린 서울 하늘은 지우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동안 그녀의 궁전이었던 그 집에 다시 들어서는 것은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집의 모든 구석이 태호의 배신을 상기시켰다. 함께 TV를 보던 소파, 이야기를 나누던 식탁, 모든 것이 더럽혀진 것 같았다. 그날 밤 진짜 시험이 시작되었다. 태호는 저녁 8시에 일찍 귀가했다. 그는 지우가 좋아하는 달콤한 호떡 한 봉지를 가져왔다. 마치 3만 원짜리 호떡이 수십억 원의 자산 횡령과 불륜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것처럼. 저녁이야, 여보. 태호가 거실로 들어서며 명랑하게 인사했다. 그는 아내의 마음 상태를 읽으려는 듯 조심스럽게 지우를 흘끗 보았다. 아직도 어제 일로 화났어. 지우는 소파에서 옷을 개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박 변호사의 말이 그녀의 귀에 맴돌았다. 최고의 여배우가 되라. 지우는 길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렸다. 그 미소는 뻣뻣하고 고통스러웠으며 마치 접착제가 얼굴 피부를 당기는 것 같았다. 아니요, 괜찮아요, 여보. 지우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녀는 일어서서 태호의 손에서 호떡 봉지를 받았다. 미안해요. 어제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아마 생리기간이라서 예민했던 것 같아요. 태호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엄청나게 안도하는 듯 보였다. 그의 얼굴에 있던 의심의 무게가 순식간에 증발했다. 그는 자신의 가스라이팅 전술이 성공했다고 느꼈다. 그의 멍청한 아내는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태호는 지우를 안았다. 지우의 몸은 남편의 넓은 가슴이 그녀에게 닿는 순간
뻣뻣해졌다. 태호의 향수와 섞인 땀 냄새가 그녀의 속을 메스껍게 만들었다. 그녀는 토하고 싶었고 이 남자를 밀치고 침을 뱉고 싶었다. 하지만 지우는 참았다. 그녀는 태호가 자신을 안도록 내버려 두었고 그녀의 손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게 했다. 나도 당신이 오해하게 만들었다면 미안해. 태호가 지우의 귀에 속삭였다. 역겹게 들리는 가짜 사과였다. 나는 앞으로 당신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여자 동료들과 더 거리를 둘 것을 약속할게. 거짓말쟁이. 지우는 속으로 소리쳤다. 그날 밤은 느린 고문과 같았다. 지우는 태호의 저녁 식사를 대접해야 했고 그의 허풍 가득한 회사 이야기를 들어야 했고 그의 농담에 거짓으로 웃어야 했다. 매 순간이 고통스러웠다. 지우는 생존 전략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매춘하는 기분이었다. 절정은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태호가 이불 속에서 그녀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그녀를 만지려고 했을 때 지우는 반사적으로 부드럽게 그를 밀어냈다. 지금은 안 돼요. 여보, 생리 중이에요. 지우는 빠르게 변명하며 남편에게 등을 돌리고 침대 가장자리로 비켜났다. 아, 잊었네. 태호가 실망하며 중얼거렸고 곧 몸을 돌려 몇 분 만에 코를 골며 잠들었다. 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남편의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를 들으며 방의 어둠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물이 다시 소리 없이 흘러 베개를 적셨다. 그녀는 더럽혀진 느낌이었다. 그녀는 약해진 느낌이었다. 그녀는 이 집안에 혼자서 자신의 뼈를 부수는 비밀을 품고 있었다. 이야기할 곳이 없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실까봐 이웃에게는 창피해서 말할 수 없었다. 침묵만이 그녀와 함께했다. 세월이 흐르는 듯한 위선 속에서 3일이 지났다. 지우는 이 고통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금요일 오후 태호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다. 태호 씨, 여보, 오늘 저녁은 좀 특별한 저녁 식사 준비해줘. 당신의 필살 요리, 갈비찜이랑 해물찜으로. 지우는 빠르게 답장했다. 지우, 웬일이세요? 무슨 일 있어요? 여보. 태호 씨. 프로젝트 핵심 팀원들이 내일 토요일 발표 마무리하려고 잠시 집에 들를 거야. 작은 축하 파티도 겸해서 4명밖에 안 돼. 부탁해, 자기야. 내 아내가 요리 잘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 지우의 피가 끓었다. 해리. 태호가 감히 그 여자를 이 집에, 자신이 등기부 등본을 훔친 궁전에, 지우가 민호에게 밥을 먹이던 식탁으로 데려온다고? 이게 무슨 용기란 말인가? 아니면 이것이 최고의 모욕인가? 정식 아내에게 자신의 집에서 정부를 대접하도록 강요하는 것인가? 지우는 부엌에서 심하게 떨렸다. 그녀는 방금 냉장고에서 꺼낸 쇠고기가 담긴 냄비를 응시했다. 식칼이 도마 위에서 번쩍였다. 그녀의 감정은 이 집을 불태우고 싶은 것과 가능한 한 멀리 도망가고 싶은 것 사이에서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거실에서 레고를 가지고 노는 민호의 모습이 그녀를 붙잡았다. 그녀는 질 수 없었다. 해리가 감히 이곳에 발을 들인다면 지우가 그녀를 맞이할 것이다. 지우는 가슴속에 분노를 불태우며 요리했다. 그녀는 사랑이 아닌 복수심으로 갈비찜 양념을 섞었다. 그녀는 깔끔하게 단장하고 우아하지만 단정한 최고의 홈드레스를 입고 창백한 얼굴에 파우더와 암적색 립스틱을 발랐다. 그녀는 완벽하게 보이고 싶었다. 그녀는 해리가 자신을 소홀히 다뤄진 아내로 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다. 아빠가 문 열게 거실에 대기하고 있던 태호가 소리쳤다. 지우는 부엌과 거실을 연결하는 문턱에 서 있었다. 그녀는 현관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손님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태호 부장님. 와, 집이 정말 싱그럽네요. 그리고 그 낮은 목소리들 사이에서 지우가 너무나 잘하는 애교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희가 쉬는 시간에 방해해서 죄송해요. 해리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몸에 꼭 맞는 흰색 블라우스와 무릎 위로 올라오는 H라인 스커트를 입고 있었는데
지우의 단정한 스타일과는 대조적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자신의 새 부동산을 검사하는 것처럼 방 전체를 훑어보았고 멀리서 굳어서 있는 지우에게 멈췄다. 해리는 미소를 지었다. 그때 문자 메시지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비웃음, 승리의 미소였다. 와, 지우 부인, 오랜만이에요. 해리가 일부러 친절하게 들리도록 목소리를 높여 모두에게 들리도록 인사했다. 잘 지내셨어요, 부인. 아직도 오해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해리는 작게 웃었고 태호는 어색하게 웃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손님들은 그저 예의 바르게 미소 지었다. 지우는 문턱을 꽉 쥐었다. 그녀의 손톱이 부러질 것 같았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둥지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지우는 오늘 밤 자신의 삶을 훔치려는 여자에게 커피를 대접해야 하지만 그 안에 독을 넣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직은 도자기 접시와 부딪히는 숟가락 소리가 평소 조용했던 식당에서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갈비찜에서 나는 진한 코코넛 밀크와 해물찜의 고소한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태호의 오른쪽에 앉은 해리의 강한 향수 냄새와 섞여 있었다. 그 자리는 원래 안주인의 자리였다. 하지만 오늘 밤 지우는 양보했다. 그녀는 부엌으로의 접근이 용이한 테이블 끝에 앉아 마치 빈잔이 있는지 확인하는 하녀처럼 자신을 자리매김했다. 와, 갈비찜이 정말 대단하네요. 지우 부인. 뚱뚱한 프로젝트 리더인 박 부장님이 칭찬했다. 고기가 부드럽고 양념이 잘 배어 있어요. 태호 부장님은 요리 잘하는 아내가 있어서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지우는 얇게 미소 지었고 그저 형식적인 미소였다. 많이 드세요, 부장님. 뒤에 아직 많이 있어요. 맞아요, 부장님. 해리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태호에게 노골적으로 애교 섞인 시선을 보냈다. 근데 태호 씨한테는 좀 매운 것 같아요. 태호 씨는 위가 안 좋잖아요. 부인, 국물이 너무 진하면 안 되는데 나중에 위 아프실라. 지우는 잠시 멈칫했다. 동료 직원의 잔에 물을 따르던 그녀의 손이 공중에 멈췄다. 이 여자의 대담함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다. 지우의 집에서 지우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그녀는 태호에게 지우가 봉사하는 방식을 비판하고 있었다. 태호는 어색해 보였다. 그는 크게 헛기침을 했다. 괜찮아, 해리. 가끔은 이래도 괜찮아. 게다가 이거 맛있어. 안 돼요, 태호 씨. 해리가 다시 말을 잘랐다. 이번에는 그녀가 주도권을 잡고 티슈를 가져와 태호의 입가에 묻은 기름기를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 움직임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마치 그들이 부부인 것처럼, 그리고 지우는 그저 구경꾼인 것처럼. 당신의 건강은 회사의 자산이에요. 당신이 아프면 누가 프로젝트를 이끌어요? 식탁 분위기는 갑자기 어색해졌다. 박 부장님과 다른 동료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그 부자연스러운 친밀함을 알아차렸지만 감히 나무랄 용기는 없었다. 그들은 모두 해리가 상사의 총애를 받는 오른팔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우는 물주전자를 탁 소리가 나게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태호가 놀라 돌아볼 만큼 충분히 큰 소리였다. 죄송해요. 지우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계속하세요. 저는 잠시 부엌에 가서 과일을 가져올게요. 지우는 돌아서서 재빨리 부엌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가슴은 심하게 울렸다. 그녀는 숨을 쉴 공간이 필요했다. 그녀는 통제력을 잃고 해리의 매끈한 얼굴에 뜨거운 국물이라도 끼얹기 전에 그 역겨운 광경에서 벗어나야 했다. 부엌에서 지우는 싱크대 앞에 서서 자신의 거친 숨소리를 가리기 위해 수도꼭지 물을 세게 틀었다. 그녀는 싱크대 가장자리를 꽉 쥐었다. 참아, 지우. 참아. 민호를 생각해. 집 등본을 생각해. 갑자기 발소리가 부엌 쪽으로 급하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태호의 무거운 발소리가 아니라 타일 바닥과 빠르게 부딪히는 하이힐 소리였다. 지우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돌아섰다.
해리가 부엌으로 달려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허락도 없이 그 여자는 지우 옆 싱크대로 곧장 가서 몸을 숙이고 윗속의 모든 것을 토해냈다. 욱, 욱. 구토 소리는 고통스러웠다. 해리의 몸은 심하게 흔들렸다. 그녀의 비싼 향수 냄새는 순식간에 구토 냄새에 졌다. 지우는 한 걸음 물러서서 눈살을 찌푸리며 그 여자를 바라보았다. 체했나? 식중독. 불가능했다. 모든 재료는 신선했고 다른 손님들은 괜찮았다. 태호가 당황한 얼굴로 부엌으로 따라 들어왔다. 그는 구석에 얼어붙은 지우를 무시했다. 그는 곧장 해리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그녀의 목덜미를 마사지했다. 왜 그래, 자기야? 또 메스꺼워? 태호가 과도한 걱정을 담은 목소리로 물었다. 해리는 물로 입을 헹구면서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숨을 헐떡였다. 네, 여보, 갈비찜 냄새가 너무 강해요. 향신료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바로 속이 울렁거려요. 지우는 귀를 쫑긋 세웠다. 저녁 식사 중에 강한 냄새 때문에 메스꺼움이라니. 이런. 태호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거의 속삭였지만 좁은 공간에서 지우의 귀에 잡혔다. 내가 억지로 먹지 말라고 했잖아. 불쌍해라. 태호는 말을 끊었다. 그의 눈은 해리의 헐렁한 블라우스 아래 복부를 흘끗 보더니 경계하는 시선으로 지우 쪽을 쳐다보았다. 태호는 지우가 거기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즉시 자신의 어조를 공식적으로 바꿨다. 여보, 혹시 물파스나 따뜻한 물 좀 가져다 줄래? 해리가 심하게 체한 것 같아. 거실 에어컨이 너무 추웠나 봐. 지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해리의 허리에 보호하듯 감겨있는 태호의 손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녀는 다른 것을 포착했다. 해리가 메스꺼움이 가라앉았을 때 반사적으로 자신의 아랫배를 쓰다듬는 손의 움직임, 어머니의 본능적인 움직임이었다. 지우 주변의 세상은 두 번째로 멈춘 듯했다. 퍼즐 조각이 그녀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맞춰졌다. 최근 해리의 옷차림이 항상 헐렁했던 것, 진한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 강한 음식 냄새에 대한 메스꺼움, 그리고 태호가 집 등본에서 거액의 현금을 급히 인출하려는 압박. 해리는 임신했다. 그녀는 단순한 정부가 아니었다. 이 여자는 태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 지우 부인, 태호가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참을성이 없는 어조였다. 왜 멍하니 서 있어? 따뜻한 물 좀 가져다 줘. 지우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해석하기 어려운 눈빛으로 태호를 바라보았다. 놀라움, 역겨움이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엄청난 고통이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고 이제 그 여자와 그녀의 사생활을 그들의 정식 집으로 데려왔다. 네, 여보, 지우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멀게 들려서 마치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다. 지우는 정수기로 돌아섰다. 뜨거운 물을 따를 때 그녀의 손은 심하게 떨렸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해리가 임신했다면 지우와 민호의 위치는 큰 위험에 처했다. 태호는 아파트를 위한 돈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새 가족을 부양할 돈이 필요했다. 그는 새 삶을 시작할 자본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자본은 민호의 머리 위를 덮고 있는 이 지붕에서 가져왔다. 지우는 태호에게 잔을 내밀었다. 남편의 손에 닿는 것을 피했다. 고마워. 태호는 해리에게 잔을 건넸다. 천천히 마셔. 고마워요, 지우 부인. 해리가 약하게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지우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이상한 섬광이 있었다. 죄책감의 섬광. 아니다. 그것은 도발의 섬광이었다. 마치 그녀가 나는 당신보다 태호에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처럼. 손님 방에서 잠깐 쉬는 게 좋겠어요. 태호가 제안했다. 내가 데려다 줄게요. 괜찮아요, 여보. 다른 손님들한테 미안해요. 해리가 애교 있게 거절했다. 그냥 뒤뜰 테라스에 잠깐 앉아서 신선한 공기 좀 쉴게요.
여기 너무 답답해요. 알았어. 그럼 내가 테라스까지 데려다 줄게. 두 사람은 부엌과 뒷뜰을 연결하는 유리문을 향해 걸어 나갔고 지우는 엉망이 된 부엌에 홀로 남겨졌다. 지우는 몇 초 동안 기다렸다. 그들이 나간 것을 확인한 후 그녀는 살짝 열린 부엌 창문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얇은 커튼이 그녀의 시야를 가렸지만 그들의 목소리가 고요한 밤에 선명하게 들렸다. 당신 정말 부주의했어, 자기야. 태호의 목소리는 짜증스러웠지만 부드러웠다. 지우가 의심하면 어쩌려고. 의심하게 둬요. 해리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약하지 않았다. 게다가 언제쯤 확실히 할 거예요. 내 배는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는 튼튼하다고 했지만 저는 우리 아이가 불분명한 지위로 태어나길 원하지 않아요. 아파트에 숨어서 출산하고 싶지 않다고요. 쿵. 그 고백은 어떤 물리적인 따기보다 더 세게 지우의 귀를 때렸다. 우리 아이, 진정해, 자기야. 태호가 달랬다. 노력하고 있어. 그 등본 가치가 크잖아. 은행에서 잔금이 완전히 나오면 당신 아파트 잔금 갚고 나머지는 우리가 사적으로 결혼할 자금으로 쓸 거야. 그 후에야 지우와 이혼을 진행할 거야. 지금 이혼하면 재산 분할이 복잡해져. 자산이 동결될 수도 있고. 당신은 우리가 힘들게 살기를 원해. 약속해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죠. 해리가 징징거렸다. 나는 이 남자아이가 나중에 누가 자기 아빠인지 헷갈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남자아이? 지우는 두 손으로 입을 꽉 막아 터져 나오려는 흐느낌을 막았다. 그들은 모든 것을 너무나 깔끔하게 계획하고 있었다. 태호가 이혼을 미루는 것은 여전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먼저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지우와 민호를 길거리로 내쫓기 전에 가난하게 만들고 싶었다. 지우는 창문에서 천천히 물러섰다. 그녀의 다리는 풀렸지만 그녀의 심장은 불타올랐다. 슬픔은 완전히 사라졌다. 자신의 아이가 부당하게 당하려 할 때 어머니의 분노의 불길에 타서 죄가 되었다. 그들은 남자아이를 원했다. 그들은 지우, 아버지의 유산을 원했다. 내 시체를 먼저 밟고 가라. 지우는 속으로 생각했다. 지우는 식당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표정이 없었다. 그녀는 태호 옆 빈 의자에 해리의 핸드백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약간 열린 명품 핸드백이었다. 지우의 눈이 그 가방 안에서 무언가를 포착했다. 작은 분홍색 책, 산전 관리 수첩. 망설임 없이 다른 손님들이 거실에서 이야기하는데 바쁘고 태호가 여전히 테라스에 있는 동안 지우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빠르고 숙련된 동작으로 그녀는 가방 사진을 찍고 살짝 튀어나온 책 부분의 사진을 찍은 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의자에 앉았다. 오늘 밤 지우는 자신의 핵무기를 얻었다. 박 변호사의 말이 맞았다. 그녀는 조금 더 버텨야 했다. 하지만 버티는 전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지우는 공격을 시작해야 했고 그녀의 첫 공격은 태호의 가장 약한 지점인 평판과 재정을 겨냥할 것이다. 태호와 해리가 상쾌한 얼굴로 돌아왔을 때 지우는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그녀가 지은 미소 중 가장 달콤하고 가장 무서운 미소였다. 이제 좀 나아졌어요. 해리 씨? 지우가 부드럽게 물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안에 있는 것도 아플라. 해리와 태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태호는 눈을 크게 뜨고 아내를 바라보았다. 지우가 알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체했다는 것에 대한 평범한 인사치레일까? 지우는 그들의 눈에 비친 두려움을 즐겼다. 제 말은 장기가요. 지우가 차분하게 차를 따르며 말을 이었다. 위장은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여보. 아침 햇살이 환기구 틈새로 스며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빛이 더 이상 지우의 부어오른 눈을 멀게 하지 않았다. 더 이상 부어오른 눈은 없었다. 오늘 아침 지우는 해보다 먼저 일어났다. 그녀는 방의 큰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다듬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호텔 복도에서 울던 지우가 아니었고 부엌 창문 뒤에서 떨던 지우도 아니었다. 지우는 화장대 서랍에서 가위를 꺼냈다. 차가운 눈빛과 흔들림 없는 손으로 그녀는 태호가 좋아해서 길러왔던 긴 머리를 잘라냈다. 싹둑싹둑 검은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제 그녀의 머리는 어깨 길이로 단호하고 상쾌하며 위험한 인상을 주었다. 그녀는 최소한이지만 날카로운 화장으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덮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을 완벽하게 가렸다. 오늘 지우는 피해자이기를 멈췄다. 오늘 그녀는 선수가 되었다. 민호가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에 간 것을 확인한 후 지우는 집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결혼 전에 일했던 시절에 낡은 블레이저 정장을 꺼내 입고 서울의 교통체증을 뚫고 집 등본이 담보로 잡힌 은행 지점으로 운전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행정 업무를 위해 여전히 유효한 오래된 위임장을 가지고 그리고 물론 그 등본의 정식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지우는 지점장과의 면담을 강요했다. 우연히도 그 지점장인 박 부장님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우수 고객이었다. 놀랐습니다. 지우 씨. 박 부장님은 책상 위의 서류들을 뒤적이면서 말했다. 그의 얼굴은 민망해 보였다. 태호 씨가 지우 씨가 싱가포르에서 치료받아야 할 만큼 심각하게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 등본을 담보로 이 대출금을 최대한 빨리 인출해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지우의 턱이 굳어졌다. 심각하게 아프다. 태호는 정말 도덕심 없는 망난이었다. 그는 정부의 아파트를 사주기 위한 핑계로 아내의 생명을 이용하고 있었다. 제가 아팠던 건 맞아요, 부장님. 하지만 지금은 회복되었어요. 지우는 분노를 숨기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온 겁니다. 남은 인출액이 언제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남편이 아직 문제가 있다고 말해서요. 아, 네. 1차로 5억 원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나머지 10억 원은 모레 나올 예정입니다. 최종 서류에 지우 씨의 서명이 약간 달라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어제 태호 씨가 서류를 병원으로 가져가서 지우 씨가 서명하게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우는 얇게 미소 지었다. 신이 여전히 그녀 편이었다. 태호가 그녀의 서명을 위조했지만 충분히 깔끔하지 않았고 은행은 나머지 인출을 보류했다. 이게 기회예요, 박 부장님. 지우는 몸을 숙였다. 저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 인출을 막아주세요. 그냥 시스템 오류라거나 본사 감사가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여기에 왔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부장님이 서명이 가짜라고 의심한다는 말도 하지 마세요. 최대한 시간을 벌어주세요. 박 부장님은 지우를 당황한 듯 바라보았다. 왜요? 돈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이건 집안일입니다, 부장님.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 집은 잘못된 일에 팔리거나 담보로 잡혀서는 안 됩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고 그 노인의 감정적인 측면을 건드렸다. 저를 도와주세요, 부장님.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요. 박 부장님은 길게 한숨을 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내부 감사를 핑계로 보류하겠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붙잡아 둘 수는 없습니다. 지우 씨, 길어야 2주입니다. 2주면 충분합니다. 지우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은행을 나선 지우는 곧장 박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해리의 임신, 은행에서의 심각한 질병 변명, 그리고 모레 10억 원이 인출될 계획. 박 변호사는 펜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지만 그의 눈에는 흥미의 불꽃이 있었다. 좋습니다. 은행에 간 것은 탁월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지우 씨, 박 변호사가 칭찬했다. 이제 태호가 돈 때문에 패닉에 빠지기까지 2주가 있습니다. 그가 패닉에 빠지면 그는 부주의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패닉을 이용해야 합니다. 박 변호사는 서랍을 열어 파란색 파일처를 꺼냈다. 태호가 지금 이혼하면 재산이 동결될까봐 두려워한다고 했죠? 그래서 아파트 잔금을 갚을 때까지
이혼을 미루는 것이고요. 박 변호사가 물었다. 네, 변호사님. 자산을 먼저 확보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두려움을 가지고 놀아봅시다. 박 변호사가 문서를 내밀었다. 이것은 혼인 후 재산 분할 합의서 초안입니다. 내용은 집 유산 자산은 전적으로 아내의 소유이며 남편이 만든 빚은 남편 개인의 책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다른 표지로 포장할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마치 이 합의서가 압류로부터 자산을 구하기 위한 태호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만듭니다. 박 변호사가 교활하게 미소 지었다. 태호에게 그가 지금 사무실 감사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하세요. 그가 문제에 휘말릴 경우 국가에 의해 집이 압류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법적으로 당신에게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여 재산을 분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세요. 지우는 그 계획을 소화하며 침묵했다. 위험했다. 하지만 태호는 나르시시스트이고 편집증이 있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의 경력이 파괴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다. 만약 지우가 이것이 태호의 재산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확신시킬 수 있다면 그는 분명히 동의할 것이다. 그가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세요. 지우 씨, 당신이 그의 자산을 맡아줄 멍청한 아내라고 느끼게 하세요. 박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그가 제 공증인 앞에서 이것에 서명하는 즉시 집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15억 원의 빚은 자동적으로 집을 담보로 요구할 수 없는 그의 개인 빚이 됩니다. 지우는 그 파일처를 잡았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공증인을 준비해 주세요. 변호사님, 제가 그를 데려갈게요. 저녁에 지우는 준비된 전략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태호를 위해 비싼 작업 셔츠와 새 넥타이를 샀는데 그녀의 계획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선물이었다. 태호가 돌아왔을 때 그는 지우의 새로운 모습에 놀랐다. 짧은 머리, 상쾌한 얼굴, 그리고 그를 맞이하는 달콤한 미소. 머리 잘랐어, 여보. 태호가 놀라서 물었지만 그의 눈에는 감탄의 기색이 역력했다. 지우는 10년은 더 젊어 보였다. 네, 여보. 나쁜 운을 잘라냈죠. 지우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며 선물 포장을 태호에게 건넸다. 이건 여보 거예요. 발표 더 멋지게 하라고요. 태호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선물을 받았다. 그는 의심했지만 지우의 다정한 태도가 그의 경계심을 무너뜨렸다. 어젯밤 일 때문에 아직 화난 건 아니지.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 태호의 셔츠 깃을 정리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아드레날린 때문이었다. 화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은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잖아요. 저는 당신을 지지해야죠. 지우는 태호를 소파에 앉히고 커피를 내주었다. 그녀는 꾸며낸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근데 여보, 아까 개모임에서 안 좋은 소문을 들었어요. 지우는 목소리를 낮췄다. 무슨 소문? 태호가 커피를 홀짝였다. 본사에서 대규모 감사가 들어왔대요. 부부장님, 아내가 남편이 개인 계좌에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 때문에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자산도 압류하려고 한다고요. 태호는 커피를 마시다 살에 들렸다. 누구한테 들었어?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실제로 사무실에서 감사 소문이 돌고 있었고 태호는 집 등본 문제 외에도 소규모 프로젝트 자금을 횡령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고위직 아내들 개모임에서요. 지우는 능숙하게 거짓말했다. 여보, 나 무서워요. 우리 집도 우리 둘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보가 감사에 걸리면 아버지 유산인 집도 압류될 수 있잖아요. 태호는 침묵했다. 그의 눈이 불안하게 움직였다. 두려움이 그의 생각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만약 감사에 걸려서 집을 담보로 15억 원의 빚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 그는 끝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해결책이 뭐라고 했어?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들이 그러는데
지우는 마치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낮췄다. 많은 사람들이 급하게 재산 분할 합의를 한대요. 그래서 자산을 전부 아내 이름으로 옮긴대요. 남편이 문제에 휘말려도 아내의 자산은 법의 손길이 닿지 않도록요. 나중에 폭풍이 지나가면 다시 돌려받는 거죠. 지우는 순진한 눈빛으로 태호의 눈을 바라보았다. 저는 법은 잘 모르지만 집이 압류되면 우리가 노숙자가 될까봐 무서워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까요? 집이 100% 제 소유인 척하면 안 될까요? 여보, 회사 감사로부터 안전하게요. 태호는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뇌가 빠르게 돌아갔다. 그 아이디어는 합리적이었고 심지어 매우 훌륭하게 들렸다. 집이 재산 분할을 통해 전적으로 지우의 이름으로 이전되면 감사관들은 그것을 건드릴 수 없었다. 그리고 지우는 멍청하고 순종적인 아내였기 때문에 태호는 나중에 언제든지 그것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태호는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해결책을 얻었다고 느꼈다. 그는 자신이 방금 아내가 설치한 올가미 안으로 목을 넣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당신 똑똑하네, 여보. 태호가 지우의 새로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 자산을 지켜야 해. 언제 처리할 수 있을까? 마침 아버지 친구인 박 변호사님이 급하게 도와주실 수 있대요. 지우가 제안했다. 내일 오후에. 좋아, 내일 오후에 그곳으로 가자. 태호가 단호하게 결정했다. 지우는 달콤하게 미소 지었다. 걸려들었어. 하지만 태호가 샤워하러 가려고 일어섰을 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문자 알림이 떴다. 지우는 흘끗 보았고 그녀의 심장은 거의 멈출 뻔했다. 그 메시지는 해리에게서 온 것이었다. 해리, 태호 씨, 큰일 났어요. 은행에서 전화 왔는데 10억 원 인출이 보류됐대요.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보고가 있대요. 내일 아침까지 와서 해명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대요. 막 일어섰던 태호도 켜져 있는 화면의 메시지를 읽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함에서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천천히 지우 쪽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남편의 눈빛이 아니라 궁지에 몰린 맹수의 눈빛이었다. 지우, 태호의 목소리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오늘 은행에 갔지. 거실의 공기는 갑자기 종이처럼 얇아져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으로도 찢어질 것 같았다. 태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붉어졌고 그의 목의 혈관은 강철 케이블처럼 튀어나와 있었다. 그는 지우의 팔뚝을 거칠게 움켜쥐었고 지우는 고통에 신음했다. 솔직히 말해, 나 신고하러 갔지? 태호가 소리쳤다. 그의 숨이 거칠었다. 커피와 위산이 섞인 냄새가 강하게 풍겼다. 당신은 당신 남편을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 거야? 응? 지우는 그 움켜채에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팔의 고통을 자신의 연기의 연료로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눈가에 악어의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영리하게 행동해야 했다. 한 걸음이라도 잘못 디디면 태호는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다. 아파요, 여보, 놓아줘요. 지우가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능숙하게 연기해야 했다. 제가 거기로 간 건 오히려 당신을 구하려고 한 거예요. 태호의 움켜쥐이 약간 풀렸지만 그는 놓아주지 않았다. 구한다니 뭘? 은행이 서명이 가짜라는 보고가 있다고 했잖아. 그건 보고가 아니었어요, 여보. 그건 질문이었어요. 지우는 엄청난 압력 속에서 머리를 빠르게 회전시키며 이야기를 지어내기 시작했다. 제가 오늘 은행에 간 건 통장 사본을 뽑으려고 했어요. 혹시라도 당신 계좌가 그 회사 감사 때문에 정말 동결되면 우리 잔고가 안전한지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고객 서비스 직원이 심심풀이로 대출 상태를 확인했대요. 그 사람이 대출 신청 서류의 서명이 제 신분증 서명과 다르다고 의심했어요. 지우는 태호의 눈을 응시하며
설득력 있는 순진함을 발산했다. 저는 패닉에 빠졌어요, 여보. 저는 그게 진짜라고 제가 서명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은행원이 믿지 않았어요. 그는 법무팀에 넘겨서 확인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저는 당신이 체포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바로 집에 와서 박 변호사님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태호는 멈칫했다. 그의 눈이 깜빡이며 아내의 얼굴에서 거짓말을 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지우의 이야기는 말이 되었다. 감사 문제 때문에 멍청하고 패닉에 빠진 지우가 은행에 가서 오히려 직원에게 의심을 샀다는 것이다. 그럼 신고한 건 아니야? 태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낮아지기 시작했다. 오 하느님, 여보, 당신은 민호의 아빠잖아요. 제가 어떻게 당신이 감옥에 가는 걸 원하겠어요. 지우는 울었다. 이번에는 그녀의 깊은 증오심 때문에 눈물이 쉽게 나왔다. 저는 그냥 우리가 안전하기를 원했을 뿐이에요. 집도 안전하고 당신도 안전하고요. 태호는 그녀를 놓아주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거칠게 얼굴을 문질렀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내일 은행이 경찰에 신고하면 나는 끝이야, 지우. 그건 문서 위조죄야. 나는 해고되고 감옥에 갈 수 있어. 지우는 태호의 어깨를 잡았다. 올가미를 조일 시간이었다. 그게 바로 박 변호사님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이유예요, 여보. 지우가 재촉하며 속삭였다. 내일 아침 일찍 공증인 사무실로 가요. 재산 분할 및 개인 채무 인정 각서를 만들어요. 거기에는 이 집이 공식적으로 100%제 소유라는 것을 명시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그 집을 담보로 잡을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주었다고 명시할 거예요. 그러면 어제의 서명은 공증된 각서를 통해 자산 소유자가 재승인했기 때문에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우는 남편을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박 변호사님이 그 공증 각서만 있으면 은행이 형사 고발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사건은 일반 민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집 소유자인 제가 동의했기 때문에 경찰이 개입할 수 없어요. 당신은 자유예요, 여보. 태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당황한 그의 뇌는 사실상 기만적인 그 법적 논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패닉 속에서 지우의 해결책은 폭풍 속에서 유일한 구명보트처럼 들렸다. 박 변호사님이 내일 그걸 처리할 수 있다고 확신해? 태호가 물었다. 확신해요. 박 변호사님은 아버지의 친구세요. 그는 분명히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지우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날 밤 태호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그는 방을 왔다 갔다 했다. 때때로 계속 그를 괴롭히는 해리의 문자 메시지에 답장했다. 반면에 지우는 남편에게 등을 돌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잠들었다. 그녀는 매우 깊이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박 변호사의 사무실 분위기는 형식적이고 차가웠다. 박 변호사는 큰 책상 뒤에 앉아 인지가 붙은 두꺼운 문서 파일철을 내밀었다. 그는 완벽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진지하고 약간 걱정스러운 듯했지만 전문적이었다. 이것이 박 부장님을 은행의 형사고발과 세무조사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박 변호사는 문서의 조항들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여기에 서명함으로써 박 부장님은 집 등본이 전적으로 지우 부인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지우 부인은 그 등본을 담보로 잡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위조 요소가 사라집니다. 태호는 대충 읽었다. 법률 용어는 복잡하고 장황했다. 그의 생각은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경찰로부터의 자유. 하지만 이거 나중에 취소할 수 있죠, 변호사님? 감사가 끝나면요? 태호가 망설이며 물었다.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이것은 부부간의 합의입니다.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한이라는 문구는
매우 빠르고 희미하게 말해줬다. 태호는 그 함정을 눈치채지 못했다. 나중에 지우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 합의서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더 이상 자세히 읽지 않고 태호는 펜을 들었다. 해리를 안았던 그 손이인지 위에 서명을 긁어내렸다. 슥슥극. 지우도 흔들림 없는 손으로 서명했다. 유효합니다. 박 변호사가 가상의 망치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는 그 각서 사본을 지우에게 건넸다. 집 등본은 지우 부인 손에 안전하고 박 부장님. 박 변호사는 태호를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이 각서 사본은 오늘 오후에 법적 증거로 은행에 보낼 것입니다. 경찰은 박 부장님을 잡으러 오지 않을 것입니다. 태호는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의자에 기대어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벗겨진 것을 느꼈다. 그는 구원받았다. 집은 안전하고 10억 원의 자금 인출도 이 행정 절차가 끝나면 곧 나올 것이다. 그는 생각했다. 해리가 기뻐할 것이다. 지우는 남편을 흘끗 보았다. 마지막 안도의 숨을 즐겨요, 여보. 공증인 사무실을 나서자마자 태호는 지우를 팔로 감쌌다. 고마워, 여보. 당신이 가장 이해심 많은 아내야. 어젯밤에 내가 거칠게 군 거 미안해. 괜찮아요, 여보. 당신이 패닉에 빠진 걸 이해해요. 지우가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여보는 바로 회사로 갈 거예요? 응, 해리한테 연락해야 해. 아니, 프로젝트 팀원들에게 자금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알려야 해. 아, 맞다, 여보. 태호의 얼굴이 밝아졌다. 이 문제가 해결되었고 내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진행될 거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 내 진급 축하와 결혼 5주년 기념 파티를 여는 게 어때? 가족과 회사 동료들을 초대해서. 지우는 멈칫했다. 결혼 기념일? 태호가 기억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저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가짜 성공을 과시하기 위한 핑계인가? 좋아요, 여보. 좋은 생각이에요. 지우가 대답했다. 사악하고 영리한 계획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좋아. 내가 출장 뷔페랑 초대장 준비할게. 집에서 가든 파티로 하자. 사장님도 초대해서 우리 가족이 화목하다는 걸 보여줘야 해. 내년 진급의 플러스 요인이 될 거야. 태호는 휘파람을 불며 차에 올랐다. 그는 지우를 인도 위에 남겨두고 떠났다. 지우는 휴대폰을 꺼냈다. 그녀는 은행 지점장인 박 부장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박 부장님. 저 지우입니다. 네, 공증각서는 이미 작성되었습니다. 부장님, 제 지시를 잘 들어주세요. 이 각서는 오히려 담보 설정을 취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집은 공식적으로 100% 제 소유이며 저는 남편의 빚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10억 원의 인출을 영구적으로 취소해 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지우 부인. 자금을 동결하겠습니다. 박 부장님이 수화기 너머로 대답했다. 지우는 전화를 끊었다. 태호는 토요일에 축하 파티를 열 것이다. 그가 자신의 직위 성공과 화목한 가족을 과시할 파티. 해리가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올 파티. 그것은 완벽한 무대였다. 태호의 자존심을 위한 사형 집행 무대. 지우는 미소 지었다. 더 이상 가짜 미소가 아니었다. 이것은 사형 집행인의 미소였다. 좋아요, 여보. 파티를 열어봅시다. 그녀는 바람에 속삭였다. 토요일은 맑은 하늘과 함께 찾아왔다. 마치 우주가 오늘 밤 열릴 가장 큰 드라마 무대를 축복하는 것처럼. 평소 조용했던 뒤뜰은 이제 고급스러운 가든 파티 장소로 변해 있었다. 작은 램프들이 망고나무 줄기를 감쌌고 뷔페 테이블들이 깔끔한 흰색 식탁보와 함께 줄지어 있었으며 정원 구석에서 돌아가는 통바비큐 냄새는 오기 시작한 손님들의 식욕을 자극했다. 태호는 샴페인 잔을 들고 긴팔 실크, 한복 정장을 입은 채 군중 속에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빛났다. 회사 동료들과 친척들에게 인사할 때 그의 미소는 끊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세상의 정점에 있다고 느꼈다. 법적인 문제는 해결되었고
월요일에 10억 원이 나올 것이다.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오늘 밤 그는 사장님 앞에서 운영이사 후보로 확정될 것이다. 지우는 우아하게 몸을 감싸는 짙은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그의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짧은 머리는 깔끔하게 손질되어 있었고 다이아몬드 모조품 목걸이로 장식된 긴 목을 뽐냈다. 진짜 다이아몬드는 태호가 이미 오래전에 투자 실패로 팔아버렸기 때문이었다.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했고 완벽한 트로피 아내의 역할을 수행했다. 축하드립니다. 태호 부장님. 와,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네요. 남편과 함께 온 부인 이사가 칭찬했다. 고맙습니다, 부장님. 이 모든 것은 제 아내의 기도 덕분입니다. 태호는 겸손하게 말하며 지우의 허리를 다정하게 안았다. 지우는 뱃속의 메스꺼움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즐겨요, 여보. 이 무대는 곧 무너질 거예요. 음료 테이블 근처 구석에 해리가 서 있었다. 그녀는 헐렁한 파스텔색 베이비돌 드레스를 입고 불룩해지기 시작한 배를 감추고 있었다. 그녀는 아름다워 보였지만 불안해했다. 그녀의 눈은 태호와 지우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태호가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안고 있는 것을 보자 질투심이 타올랐다. 반면에 그녀는 그저 스태프처럼 가장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행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잔잔한 어쿠스틱 음악이 흘러나왔다. 저녁 9시 수다스러운 인사과 직원이 거대한 흰색 프로젝터 스크린 앞에 작은 무대에 올랐다. 자,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밤의 스타인 태호 부장님의 말씀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사회자가 외쳤고 뜨거운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태호는 자신감 있게 무대에 올랐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숨을 고른 다음 위험 있는 눈빛으로 참석자들을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동료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태호가 굵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오늘 밤은 진급 축하뿐만 아니라 저의 위대한 아내 지우와의 결혼 5주년 기념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모든 시선이 지우에게 쏠렸다. 태호는 극적으로 그녀를 가리켰다. 지우는 우리 가정의 기둥입니다. 그녀는 인내심 있고 순종적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항상 지지해주는 여성입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그녀는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꼿꼿이 서 있습니다. 고마워, 자기야. 다시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몇몇 주부들은 그 독사 같은 연설에 감동하여 눈가를 훔쳤다. 지우는 얇게 미소 지었고 천천히 무대에 올라 남편 옆에 섰다. 고맙습니다, 여보. 지우는 부드럽게 말하며 마이크를 이어받았다. 저도 태호 씨와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느라 많이 도와준 해리 씨에게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호는 눈살을 찌푸렸다. 해리라니? 왜 해리의 이름이 언급되는가? 구석에서 마시던 해리는 작게 살해들렸다. 계속하세요. 지우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달콤한 미소와 대조적으로 차갑고 날카로웠다. 저는 기념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보기 드문 정직함의 기록입니다. 지우는 미리 지시한 그녀의 사촌에게 손짓했다. 재생해주세요. 정원 조명이 순식간에 꺼졌다. 모든 사람의 초점은 거대한 흰색 스크린에 맞춰졌다. 태호는 결혼사진이나 휴가사진 모음일 거라고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그러나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신랑 신부 사진이 아니었다. 스크린에는 흔들리는 동영상 녹화본이 나왔다. 붉은 카펫이 깔린 호텔 복도, 지우의 거친 숨소리가 선명한 품질의 정원 스피커를 가득 채웠다. 똑똑똑 비디오 속 문 두드리는 소리가 판사의 망치처럼 울려 퍼졌다. 태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박 사장님의 손에 들린 잔이 공중에 멈췄다. 소름 끼치는 침묵이 파티를 덮쳤다. 스크린에서 303호 문이 열렸다. 놀란 태호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의 등 뒤에서 남자의 셔츠를 입은 해리의 얼굴이 나타났다.
해리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누구야? 여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참석자들 사이에서 억눌린 비명이 터져 나왔다. 속삭임은 웅성거림으로 바뀌었다. 꺼, 스크린 꺼. 태호가 당황하며 소리쳤다. 그는 운영자에게 달려들었지만 지우의 사촌은 재빨리 노트북을 잠그고 뒤로 물러섰다. 비디오가 바뀌었고 이제 은행 문서 사진들, 집 등본, 아넬이 이름으로 된 아파트 계약금 이체 증명서, 그리고 해리의 산전 관리 수첩 사진이 나타났다. 지우가 마이크를 통해 다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혼란 속에서 크게 울려 퍼졌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것이 제 남편이 한 야근입니다. 우리 아이가 살고 있는 집인 제 아버지의 유산 주택을 담보로 잡아 임신한 정부에게 아파트를 사주려고 한 것입니다. 해리가 잔을 떨어뜨렸다. 유리가 잔디밭에 산산조각 났다. 지금 그녀의 얼굴처럼 모두가 그녀를 역겹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아까 그녀를 친절하게 칭찬했던 회사 고위직 아내들은 이제 그녀를 흙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았다. 태호는 지우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지우, 당신 미쳤어. 당신이 내 경력을 망쳤어.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망쳤어요. 여보. 지우가 무미건조하게 반격했다. 박 사장님이 군중을 뚫고 걸어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어두웠다. 그는 무대에 올라 지우의 손에서 마이크를 뺏어들고 태호를 살게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태호 씨, 박 사장님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떨렸다. 나는 당신의 부도덕한 행동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가족 자산 횡령, 부하 직원과의 불륜. 당신은 회사에 망신을 주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태호는 자신의 상사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변명하려고 했다. 닥쳐요. 월요일부터 회사에 발들이지 마세요. 해고 통지서는 내일 발송될 겁니다. 그리고 해리 씨, 당신도 불명예스럽게 해고입니다. 태호는 무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세상은 몇 분 만에 무너졌다. 경력, 명성, 명예가 모두 사라졌다. 지우는 비참한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사회자 테이블 뒤에서 파란색 파일철을 꺼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여보. 지우가 태호에게 고개를 들게 만들었다. 어제 공증인에게 서명한 그 각서를 기억해요. 당신은 그게 세금으로부터 재산을 구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했죠. 지우는 파일철을 펼쳐 태호에게 내용을 보여주었다. 이건 이 집과 그 안의 모든 것이 100% 제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각서예요. 그리고 이 집은 제 소유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침 은행에 가서 10억 원 인출을 취소했습니다. 태호의 눈이 튀어나올 듯이 크게 벌어졌다. 뭐, 취소했다고? 네, 그래서 당신은 돈이 없어요, 여보. 당신은 직업도 없어요. 당신은 이미 인출된 5억 원의 빚이 있고 이제 당신의 개인 빚이 되었고 당신은 부양해야 할 아기가 있어요. 해리는 그 말을 듣고 비명을 질렀다. 태호 씨, 월요일에 돈이 나온다면서요. 내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금 날아간 거예요? 지우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활짝 열린 대문을 가리켰다. 이제 제발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당신의 정부도 데리고 가세요. 당신 옷만 가져가세요. 제가 산 것이나 당신이 저에게서 훔친 돈으로 산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세요. 지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태호가 흐느꼈다. 좌절의 눈물이 그의 뺨에 흘러내렸다. 그는 지우의 다리를 잡으려고 했다. 우리는 부부잖아, 여보. 민호에게는 아빠가 필요해. 지우는 태호의 손을 부드럽게 발로 차서 멀리 밀어냈다. 민호의 아빠는 303호에서 죽었어요. 지우가 차갑게 말했다. 경비원들, 이 쓰레기 좀 끌어내세요. 지우가 미리 대기시켜 놓은 2명의 경비원은 곧바로 무대에 올라 소리치는 태호와 흐느끼는 해리를 그 웅장한 집의 대문 밖으로 끌어냈다. 손님들은 그 추방 과정을 공포와 동시에 만족감으로 지켜보았다.
지우는 다시 켜진 조명 아래 무대 중앙에 꼿꼿이 서 있었다. 그녀는 혼자였지만 이토록 강하다고 느껴본 적은 없었다. 그녀는 길게 숨을 들이마셨고 오늘 밤 너무나 달콤하게 느껴지는 자유의 공기를 들이마셨다. 하지만 그녀가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갑자기 머리가 핑 돌았다. 세상이 약간 회전했다. 아마도 아드레날린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서일 것이다. 그녀는 천막 기둥을 잡았다. 박 변호사가 손님들 사이에서 나타나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다. 잘했어요, 지우 씨. 당신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지우가 속삭였다. 이제 한 단계만 남았어요. 그게 뭐죠? 이 잔해를 새 궁전으로 만드는 것이죠. 지우는 갑자기 메스꺼워진 배를 잡으며 대답했다. 잠깐, 메스꺼움이라니. 지우는 멈칫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날짜를 계산했다. 스트레스와 복수에 집중하느라 그녀는 자신이 생리를 2주나 건너뛰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설마 그 충격적인 파티의 밤 이후 6개월이 흘렀다. 지우는 집 뒤뜰 테라스의 등나무 의자에 앉아 제스민 향을 실은 저녁 바람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캐모마일 차 한 잔이 김을 내뿜으며 그녀의 신경을 진정시키고 있었다. 이 집은 이제 다르게 느껴졌다. 더 이상 두려움의 기운도 거짓의 그림자도 없었다. 집의 벽들은 마치 그녀의 주인처럼 안도하며 숨쉬는 듯했다. 지우는 이제 복숭아색 인부복 아래로 선명하게 불룩해지기 시작한 배 위에 손을 얹었다. 그렇다. 그날 밤 그녀의 짐작은 맞았다. 그녀는 침몰한 결혼 생활의 마지막 결실인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 처음에는 지우는 자신이 미워하는 남자와 또 다른 혈연 관계를 맺게 한 신이 자신을 놀리는 것 같아 울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우는 이 아기가 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아기는 그녀의 것이었다. 그녀의 피와 살이며 그녀는 이 아이를 아버지보다 훨씬 더 고귀한 인간으로 키울 것이다. 민호의 웃음소리가 수영장 쪽에서 들려왔다. 그 아이는 새로운 개인 강사에게 수영을 배우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명랑했고 뺨은 발그레했다. 민호는 아버지가 떠난 슬픔을 이미 잊었다. 아이들은 날카로운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진정한 편안함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그리고 민호에게 편안함은 이제 항상 진심으로 미소 짓는 엄마에게 있었다. 가짜 회의로 바빴던 아빠가 아니라 지우는 테이블 위에 있던 전화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은행 앱을 열었다. 거기에 표시된 숫자는 그녀를 안도하며 미소 짓게 했다. 그녀가 남은 저축과 박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시작한 프리미엄 출장 뷔페 사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실명을 밝히지 않은 채 입소문이 난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교계 주부들의 동정심을 얻었고 그들은 그녀에게 케이터링을 주문했다. 지우는 더 이상 재산 분할에 의존하는 미망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립한 여성 사업가였다. 갑자기 화면에 낯선 번호로부터 문자 알림이 떴다. 그러나 지우는 그 번호의 마지막 4자리를 기억했다. 그것은 태호의 5번째 새 번호였다. 앞선 4개의 번호는 지우가 차단했었다. 지우는 바로 열어보지 않았다. 그녀는 잠금 화면에서 메시지에 미리 보기만 읽었다. 발신자 알 수 없음. 여보, 답장 좀 해줘. 나 아파. 혜리가 아기랑 나를 떠났어. 돈 없이는 아기 돌보기 싫대. 나 3개월째 집세 못 내서 쫓겨났어.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아니면 민호를 위해서라도 차고에서라도 자게 해줘. 여보, 내가 아빠잖아. 지우는 조용히 콧방귀를 뀌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그 남자를 향해서는 이미 얼어붙었다. 지우가 친구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들은 정보에 따르면 태호에게는 업보가 매우 빠르고 잔인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불명예스럽게 해고된 후 그의 이름은 자산 횡령 사건으로 인해 동종업계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어떤 정직한 회사도 그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다. 태호와 해리는
서울 외곽의 누추한 전셋집에 잠시 살았다. 태호에 얼마 되지 않는 퇴직금은 해리의 사치스러운 생활비를 갚는 데 쓰였다. 그리고 돈이 떨어지자 사랑도 사라졌다. 오직 태호의 고급 시설만을 사랑했던 해리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스트레스로 인해 조산한 아기의 울음소리와 함께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해리는 파산한 태호를, 직업도 집도 자존심도 없는 그를 갓 태어난 아기와 함께 버리고 떠났다. 지우는 예전에 비싼 정장을 입고 당당했던 태호가 이제는 낡은 옷을 입고 길가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구걸하는 그 메시지를 타이핑하고 있을 것을 상상했다. 엄마, 민호의 부름이 지우의 생각에 끼어들었다. 지우가 돌아보았다. 민호는 몸이 흠뻑 젖은 채 목에 수건을 두르고 그녀에게 달려왔다. 엄마, 코치님이 나 이제 자유형 할 수 있대요. 나중에 아기 동생 태어나면 제가 수영 가르쳐 줄게요. 엄마, 민호가 열정적으로 말하며 엄마의 불룩한 배를 쓰다듬었다. 지우는 미소 지으며 젖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응, 아들. 민호는 엄마가 아는 어떤 남자보다 훨씬 훌륭한 오빠가 될 거야. 엄마 뭐 봐요. 민호가 지우의 손에 들린 전화를 흘끗 보았다. 지우는 다시 전화 화면을 바라보았다. 태호의 메시지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결코 오지 않을 자비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들. 그냥 쓰레기 메시지야. 지우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화면을 가로질렀다. 차단, 삭제. 지우는 전화를 뒤집어 놓았다. 그녀는 과거가 필요 없었다. 그녀에게는 여기에 밝은 미래가 있었다. 이 집은 완전히 그녀의 것이 되었다. 등본은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함 속에 안전했다. 지우는 다시 차를 마셨다. 태양이 서쪽 지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고 하늘을 아름다운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지난 5년 동안 처음으로 지우는 자신이 정말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태호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민호와 뱃속의 아기의 엄마인 지우였다. 그녀는 길게 숨을 들이마셔 자유의 공기를 폐에 가득 채웠고 태호의 이름이 자신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과 동시에 천천히 내쉬었다. 하늘은 어두워졌지만 지우에게는 새벽이 막 밝아오고 있었다.